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산 외교안보 이야기의 최강 차대현입니다.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이 6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남북 관계가 뭐 급냉해서 이제 위기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처음 시발점은 6월 4일에 있었던 김여정 부부장의 얘기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 그와 비슷한 내용이 3월 달에 나왔죠. 네. 3월 달부터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 전응아, 무지무능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는 대화를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왔는데 6월 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그것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여정의 담화뿐만 아니라 그 통전부장 그렇죠. 6월 12일 날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선권 또 외상이 또 근데 물론 미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 미국 국장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사람이 또 얘기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남북 관계가 급속히 악화돼 가고 있는 초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왜 갑자기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그렇게 강경적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일까? 차 박사님 그 좀 설명을 해보자 주시죠. 네, 일단 뭐 김여정 부부장, 이제 앞으로는 김여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징호는 얘기해 줬으니까. 김여정이 이제 3월 그리고 6월에만 두 차례 그 담화를 내면서 사실상 남북 관계가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 그렇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뭐 모든 일단 통신 연락선도 다 단절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개성 연락사무소 이제 앞으로 폐쇄할 방침이라고. 소리도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흔적도 없이. 흔적도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입장을 밝혔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와 노동당 간에 있었던 그 기존의 한 라인도 사실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앞으로도 안 될 것이고,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 이 한국 정부가 그만큼 편하다라고 지금 북한에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구 대해도 그렇죠. 뭐 달리 반응이 없을 거다. 다른 방법이 없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일단은 뭐 그 이전에도 좀 그랬지만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두 단계 낮춰보는 이 얘기도 나왔고, 뭐 이거는 사실은 뭐 공식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그것도 북한의 이 고위 관료도 아니고 일반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결국 이거는 아마 북한이 보기에는 지금 남북 대화를 일단 끊는다고 해도 언제든 이거는 북한의 의도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제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좀 시쳇말로 막대해도 대화를 다시 재개하자라고 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든지 응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손해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판단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만은 2018년 이후에 한 2년이 지나오면서 보니까 북한 정부가 가졌던 기대, 물론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도한 기대입니다만은 그 기대에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전혀 이제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얘기하는, 제가 볼 때는 대북 전단, 이거는 일종의 핑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2018년 이후에 북한이 한국 정부한테도 이 기대를 했던 가장 큰 거는 결국 미국의 정책 변화를 한미 공조를 이용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북한한테 더 많은 양보를 하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인데요. 이거 자체가 전혀 이제 없었다라는 게 북한의 판단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한국 단독으로라도 국제적인 제재 공조망으로부터 먼저 이탈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해화 시켜 나가는 천명 역할을 해라. 그렇죠. 뭐 이런 아무래도 한국이 직접 안 지키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 제재를 준수해야 될 그 의무감이라는 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 제재 사각지대, 아니면 제재를 우회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었던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국가들의 입장이 오히려 살아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안 하는 것 같고 못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바라는 것이 당장 한국으로부터의 어떤 인도적 지원이나 아니면 보건의료 협력, 그다음에 전단 살포 금지, 이거는 굉장히 지역적인 거거든요. 거죠. 그렇죠. 핵심적인 자기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하고 지금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는 북한 내부 문제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금년도 최고인민회의 그 결과들을 보면은요, 원래 이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이 발표를 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종료해입니다. 종료년도입니다, 올해가. 7개년 아니었어요? 22년까지 가는 거 아니었나? 5개년 계획이니까 그래요? 16년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예, 그러니까 금년이 결산 연도인데 여기에 대한 보고가 지금 없어요. 그만큼 경제가 예, 힘들다. 그리고 그래서 북한 사회가 흔들리니까 내부 예, 그리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내부 결속도 있지만은요. 제일 큰 거는 아마 2018년에 처음에 이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이 일어났을 때 북중 간에 특히 이제 무역에 종사하는 특히 장마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 장마당 돈주들이라든가 국경무역에 종사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제재 풀렸다. 우리 잘 살게 됐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왔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도에 하노이 이 정상회담을 출발하기 전에 노동신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이 수령이 애국 헌신의 대장정을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미북 협상의 진행이라는 것을 젊은 수령에 정책시적으로 선전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북한 주민들도 한 2년이 지나 보니까 사실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얘기했던 비전들이. 그러면 결국은 수령의 지도력이라든가 정치력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일부 권력 엘리트들도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태를 그대로 놔두게 될 경우에 북한 전체의 어떤 내부적인 결속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겁니다. 수령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뭔가의 방해 요인이 있었던 거다. 누가 자신이 무능한 거지 그 뭐 반대 요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누가 그러니까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희생양, 문재인 정부라는 희생양을 앞세워서 맞으면 그렇죠. 수령의 오류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회방 나왔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거 하나도 못 지킨다. 예. 미국에 대해서도 영향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계속 대화 협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제의만 하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잃을 게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길게 얘기할 거 없죠. 딱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그렇죠. 재미있는 것이 말이죠. 금년부터 특히 한국 정부 책임론을 강조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 김여정 담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담화를 주로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를 했어요. 잘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뭐 그렇죠. 외무성 대변인, 뭐 무슨 대변인 이렇게 근데 금년부터 얘기했었죠. 노동신문에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오디언스가 다시 말해서 청중이 외부라든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도 된다는 얘기라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보통 책임 전가할 때 희생양 찾을 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봐, 수령이 무능한 게 아니야. 바로 저 반통일주의자들 뭐를 할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자들 때문에 현재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된다. 자력갱생해야 된다. 이걸 그게 굉장히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데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외 선전 매체만 나왔다면은 방향 전환이 가능한 문제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노동신문에도 다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냐? 북한 주민들도 이미 다 그걸 다 접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책 선언할 수가 없다. 네, 그거 뭐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최소한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었을 내년 1월까지는 이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스스로 이제는 한 말이 있기 때문에요. 인민들한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정말 파격적으로 어떤 정책을 한국 정부가 피지 않으면 근데 그건 사실은 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미공조 다 포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적인 지위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북한 핵 문제 우리 문제거든요, 바로. 그런데 그 당사자가 제재 풀어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 비핵화 의지가 없는 걸로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그런 그동안 뭐 안 하겠다는 정부가 거죠. 뭐 촉진자, 중재자, 운전자 이제는 이제 다시 뭐가 된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촉진자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말 바꿈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스스로 지위를 포기해 왔어요. 제가 보기에 지난 2년 동안 그러다 보니 설 곳이 없어지는 거죠. 북한한테도 무시당하고 미국으로부터 의심받고 중국한테 홀대당하고
일본한테는 뭐 하여튼 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얘기를 돌려서 얘기해 보게 되면 네네. 대북전단이라는 게 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의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2천만 장가량의 대북전단이 북한으로 들어갔고 예. 보수 정부 때도 했어요. 그리고 뭐 그것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왜 대북전단을 갖고 문제를 삼냐? 뭐 그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듯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 있어서 그런 거냐? 그 전에도 그건 있었단 말이죠. 아니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요. 사실 대북전단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로 개발되어 있는 것이 독재하고 핵개발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 날렸던 대북전단들을 보면 내용 안에는요, 사실은 혈통 문제도 사실은 속이고 있는 어떤 위선자, 그 다음에 자기 고모부를 아주 잔인하게 죽인 페류나, 공포 정치를 하면서 살인을 그 거의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 좀 성격 파탄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그저께 더 그게 심했다. 훨씬 더 지금 분노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대북전단은 일종의 핑계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고요. 저도 또 동의해요. 예. 이건 마치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준 격이다.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뭔가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다만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최근 4월에 그 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쪽에서 과거는 기구를 이용했잖아요. 네. 드론을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기구를 이용할 때는 이게 여간 그 기상 상태가 좋지 않으면 대부분 평양이나 이런 대도시 지역보다는 안 닿죠. 산간 지역, 강원도 주로 이런 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바람에 밀려가다가 저기 저 북한 북부의 오지에 떨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도시에 이 정밀 살포가 가능한 체제가 됐다라는 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현재 입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북전단은 핵심이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대북전단 내용이 그랬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라면 사실은 6월 4일에 김여정 담화 이후에 뭐 전체적인 국론 결집이라든가 아니면 공감대 형성이 있기도 전에 정부가 굉장히 빨리 움직였잖아요.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제재하겠다고. 이게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북전단이 정말 그렇게 절실한 거였다면 그걸 좀 지켜보다가 조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예, 한 일주일 만에 사실은 뭐 모든 대화통신선을 단절하고 이제는 대적 관계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대적 적으로 관계. 돼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 대북전단은 핑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미 벌써 다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실 김여정 담화 나오고 계속 한 하루 이틀 사이로 계속 시리즈가 그렇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수위 조절을 하거나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해 왔다는 것이, 이것이 어제 오늘 기획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준비된 상태에서 왔다. 그럼 이제 저는 이걸 모르겠으면 6월부터 이제 한반도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에 들어갔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북한인 얘기한 것을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된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김여정이 얘기한 담화 내용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네.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 대화 단절시켰어요. 두 번째 뭡니까? 공동연락사무소 흔적도 없이 치워버리겠다. 아마 갈 거예요. 네, 예. 세 번째, 문재인 정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그리고 군사합의서 사문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뭐냐? 문재인 정부가 갖는 대북 정책에서의 성과는 없다. 그 다음 단계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은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 그 군사위원회에서 얘기했거나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이 새로운 전략 무기의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한미 관계가 참 좋아야 되는데 요즘 한미 관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걱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참 암담한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북한 얘기로 돌아가서 예. 앞으로 그럼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거 아니야? 예, 지금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화를 단절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존 합의는 완전히 사문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이미 작년하고 올 초에 행동한 걸로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공동선언상에 정치 경제적인
내용들은 다 하문화 시킨 거예요. 그렇죠. 약속했던 것들을 안 지켰으니까요. 남아있는 것이 평양 공동선언할 때 같이 체결했던 9.19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이제는 근데 그것도 안 지금 지키는 뭐 거거든요.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없죠. 없는데 이제는 더더욱 노골적으로 하게 될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이제 그 지금 좋게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수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제 아마 전방 지역의 포사격 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서해 지역에서는 포사격 훈련하면서 그 사격 훈련한 포탄이 이제는 NLL의 남쪽 넘어온다. 지역으로 넘어오는 걸 할 수가 있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NLL을 무시하기 위해서 북한 선박들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이미 5월부터 서해상에서 이제 본격적인 꽃게잡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평소에 거기 배들이 안 돌아다니는데 할 수는 없거든요. 예. 더구나 이제 중국 선박들도 이제는 코로나 이 쇼크로부터 서서히 벗어났기 때문에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북한 선박이나 중국 선박을 단속한다는 명목하에 넘어올 거고요.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안 지킬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된 넘어온 이유나 목적 이런 거 설명 전혀 안 할 거예요. 그냥 와서 돌아다닐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고 오바를 가장을 해서 그 비무장지대의 지피나 이런 쪽에 대한 총격을 가한다든가. 아니 뭐 도발이라는데 못하러 오발로 해요. 직접 대놓고 그렇죠. 쏘겠죠. 그러니까 위협을 그동안은 가하겠지. 오바를 가장을 했잖아요. 이제는 별다르게 언급도 안 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오발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해줬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렇죠. 것이지 예. 북한이 얘기한 건 없어요. 북한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탄착분이 형성이 됐고 그것도 일반 자동 확인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고사총을 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난 오발이라는 걸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걱정인 건 그것도 오발로 읽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어쨌든 지금 작년부터 계속 한미 연합 군사훈련 문제를 걸고 연습훈련 문제를 걸고 있으니까 결국은 한미 국방당국이 규모나 내용을 조금 조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8월 되면 이제 전자권 전환도 기존과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조정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분명히 그걸 또 빌미로 삼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 얘기가 나가는 건 사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대비태세가 제대로 갖춰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그 일부에서 아마 지금 북한을 더 자극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아예 이거 소규모라도 하지 말자라는 또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사실 북한이 올해 들어와서 3월 달에 그 발사체라고 했죠. 예. 4번 실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거리가 250km에서 420km인데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협을 주는 건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그동안 축소해왔거나 취소해왔던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저는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7년에 사실 그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입장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강경히 대응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현무 발사하는데 시험장에 가서 보기도 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역대의 이 대통령 중에서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렇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는 문재인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강한 힘에 기초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갖지 않는 이상 북한이 제대로 된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훈을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잘못 읽은 거죠. 그러니까 2018년이 가능했다라는 거는요. 2018년 평창 평화올림픽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2017년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보여줬기 그렇죠. 때문이지. 네. 북한에 대해서 컴프로마이즈하고 그 양보적인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엉뚱한 쪽으로 지금 교훈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벌써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의 한국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북한의 도발도 막고 제대로 된 남북 대화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가 그러기를 바라는데 과연 그럴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20년 6월은 또 하나의 위기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달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대화도 대화지만 우리의 대비태세를 확실히 갖추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차재현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